안녕하세요. 저는 40대에 딸아이 하나를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저는 제가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이 바로 딸아이를 낳은 거라고 자부할 수 있을 정도로 딸에 대한 사랑이 지극해요. 저는 딸이 원하는 거라면 뭐든지 다 해주고 싶어요. 저희 부모님은 저를 워낙 엄하게 키우셨기 때문에 저는 어디서나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할 수도 없었고 하고 싶은 말도 잘 하지 못하고 자랐거든요. 그래서 제 딸은 어른들 눈치 보지 않고 해맑고 사랑스럽게 자라주면 좋겠다 생각해서 사랑을 듬뿍 주며 키우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반한 이유도 남편은 저와 달리 해맑고 밝은 성격이라 끌렸어요. 나중에 결혼하겠다고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더니 남편이 그토록 해맑고 밝은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시부모님이 너무 좋으셨어요. 남편에게는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시부모님은 아들들과 친구처럼 지냈어요. 저에게도 너무 자상하게 대해주셨고요. 저희 친정과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죠. 저희 친정아버지가 장남이시라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이미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고 사셨어요. 그러다 보니 부모님도 할머니, 할아버지 눈치를 보시느라 저와 오빠를 더 엄하게 키우셨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께선 두 분 모두 그 어려운 시대에 열심히 공부하셔서 한의학과 약학을 공부하셨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까지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한 건물에서 한의원과 약국을 운영하셨어요.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동네에서도 유명했어요. 한 동네에서 40년 넘게 한의원과 약국을 운영하시며 동네에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을 돕기도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집안에는 항상 손님이 많았어요. 할머니와 할아버지께 신세를 졌다며 인사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와 오빠는 항상 집안에서도 소란을 피워서는 안 되고 얌전히 지냈어야 했습니다. 항상 집안에 손님이 오시며 저와 오빠는 차를 내거나 어머니를 돕는 게 당연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한 번은 오빠가 제가 아끼는 색연필이랑 스케치북을 멋대로 학교에 가지고 가버려서 제가 처음으로 오빠에게 덤빈 적이 있었어요. 제가 워낙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해서 색연필이나 스케치북, 물감을 좋아했는데 부모님이 아껴 쓰라고 자주 사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용돈을 모아 평소 사고 싶었던 색연필이랑 스케치북을 어렵게 산 거였어요. 색연필이 다른 것과는 다르게 40개의 색이나 들어있는 좋은 색연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날따라 그게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엄마에게 가서 물었더니 오빠가 학교에서 색연필이랑 스케치북이 필요하다면서 제 방에서 가져갔답니다. 저는 엄마에게 그걸 가만히 두면 어떡하냐고 소리를 지르고 바로 오빠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책상에 앉아 공부하고 있는 오빠에게 따졌습니다. 제 색연필이랑 스케치북 당장 내일 가지고 오라고요. 그러자 오빠는 들은 채도 안 했어요. 저는 화가 나서 오빠의 등을 세게 때렸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오빠를 때려본 거였어요. 그 전까지 오빠에게 맞기만 했거든요. 저에게 처음으로 맞은 오빠는 얼굴이 금방 빨개져서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제 뒤통수를 때렸어요. 어디 감히 오빠를 때리냐고요. 그날 저는 지지 않고 오빠에게 덤볐습니다. 저와 오빠는 방리 떠내려가라 소리를 지르며 싸웠고요. 그때였습니다. 마침 퇴근하고 집에 돌아온 아버지가 저와 오빠가 싸우는 소리를 듣고 화가 나서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 저희를 혼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시는 집에서 버르장머리 없이 소리를 지르면서 싸워? 너희 둘 다 엎드려 뻗쳐. 이 녀석들이 아주 먹여주고 재워주고 살만 하니까 쌈박질을 해? 내가 오늘 아주 정신 똑바로 차리게 해줄게. 너희 둘 다 내일부터 한 달간 용돈이고 뭐가 없으니까 그런 줄 알아. 아버지는 특수부대 출신에 평소 운동도 많이 하셔서 몸도 우람하고 힘도 좋으세요. 오빠가 성인이 되어서도 아버지와 팔씨름을 해서 이겨본 적이 없으니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그런 아버지가 소리를 한번 지르시면 너무 무서워서 저와 오빠는 찍소리 못하고 입을 다물어야 했습니다. 그날 얼마나 무섭게 혼났는지 그날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오빠와 싸운 적이 없었어요. 그뿐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저와 오빠에게 언제나 엄격하셨습니다. 형제관계는 물론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무조건 양보하고 겸손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친구가 아무리 잘못하고 저를 불편하게 해도 제가 먼저 이해하고 양보하다 보면 누구나 저를 좋아하고 친구가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항상 강조하신 게 세상에 봉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아버지는 저와 오빠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께서 후원하시는 보육원이나 장애인 시설에 데리고 다니며 경제적인 지원뿐만이 아니라 몸으로도 함께 봉사해야 한다고 하셨죠.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항상 희생하고 남에게 봉사하는 인생을 살아오셨기에 아버지와 자손들까지 잘 먹고 잘 사는 거라며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셨어요. 저와 오빠가 쉬는 날이라 친구들을 만나러 좀 놀러 다니고 싶어도 아버지는 봉사 가는 날이면 강제로라도 끌고 가셨어요. 아버지께서 워낙 강경하셨기 때문에 저와 오빠는 토를 달 수가 없었어요. 어릴 때는 저도 아버지나 할머니, 할아버지 말씀이 다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도 항상 학교 다니며 친구들에게 양보하고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노력했죠. 그런 덕분에 반장이나 부반장을 거의 놓치지 않고 했고 나중에는 전교 회장이나 부회장도 놓치지 않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말씀처럼 호의를 호의로만 받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인데 같은 반의 어떤 아이가 저에게 친한 척을 하며 다가왔어요. 저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데 말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 제가 국민학교 때 아버지와 오빠와 함께 봉사를 다녔던 보육원에 있었던 아이더라고요. 수영이라는 친구였는데 저를 먼저 알아보고 인사를 한 거였어요. 안녕, 나 기억하지? 그때 너희 아빠랑 오빠랑 크리스마스 때마다 같이 와서 우리 간식이랑 선물 주고 갔잖아. 그래서 너랑 나랑 동생들이랑 같이 인형놀이도 하고. 기억나. 너 수영이 맞지? 어떻게 이렇게 만나니? 너무 반갑다. 저도 처음엔 반가워서 친하게 지내려고 했는데 지내다 보니 애가 좀 이상했습니다. 그 아이가 저를 보자마자 부탁한 게 있었어요. 본인이 부여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친구들에게 비밀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본인이 중학교 때 친해진 친구들에게 먼저 보육원에 산다고 말했더니 대놓고 놀리지는 않았지만 은근슬쩍 무시하며 깔보는 친구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아이 말대로 비밀을 지켜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내다 보니 이 아이가 저를 이용하더군요. 우리 아빠 중국에서 엄청 크게 사업하는 거 알지? 그래서 내가 방학 때마다 중국에 가는데 중국은 길거리에서 벌레로 만든 꼬치도 팔더라니까? 너무 싫어서 다음 방학 때는 안 가기로 했어. 우와, 너희 아빠 중국에서 사업하시면 돈도 잘 버시겠다. 그럼 너희 집 엄청 크고 넓어? 나 너희 집에 한번 놀러 가면 안 돼? 엄마가 몸이 안 좋으셔서 친구들 오는 거 싫어하셔. 옛날에 주아가 우리 집 와봤으니까 물어봐. 그치 주아야? 우리 집 되게 넓고 좋았지? 수영이가 저에게 자신의 집에 와보지 않았냐고 하는데 순간 저는 놀라 말문이 막혔습니다. 엄연히 말하면 수영이가 살던 보육원에 가본 건 사실이니까요. 더군다나 넓고 시설이 깨끗하고 좋았던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수영이 아버지가 중국에서 사업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어머님이 편찮으신 것도 아니니까요. 저는 결국은 그 자리에서 대충 웃어넘기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제가 보육원에 사는 걸 비밀로 해주겠다고 했지 수영이 거짓말에 동참하겠다고 한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수영이가 저를 이상하게 대했습니다. 언제나처럼 수업이 끝나면 떡볶이를 먹으러 갔는데 자꾸 저에게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돈이 없으니 빌려주면 내일 주겠다면서요. 처음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매일 그런 식으로 구니 기분이 상했습니다. 거기다가 체육 시간이면 자기가 체육복을 안 가져왔다고 제 것을 입고 나가버렸어요. 제가 체육 선생님께 혼나고 있는데도 모른 체하고 뒤에서 낄낄 웃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은근슬쩍 저를 따돌렸습니다. 떡볶이 먹으러 갈 때가 아니고서야 저를 부르지도 않았고 자꾸 함께 어울리던 친구들 사이에서 저를 빼놓고 다녔어요. 이상하게 다른 친구들도 저를 슬슬 피하는 것 같았고요. 저는 그런 일은 처음이라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친구들을 항상 배려하며 사이좋게 지낼 줄만 알았지 저에게 못되게 구는 친구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배운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고민하다가 속상해서 부모님께 이야기했어요. 수영이와 있었던 일에 대해서요. 아버지가 평소 말씀하셨던 말씀대로 친구에게 양보하고 친절하게 대하려고 했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의 얼굴을 보고 그동안의 일을 말씀드리다 보니 저도 모르게 서러워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사실 수영이 때문에 속상했던 게 하루 이틀 일은 아니었지만 저 나름대로는 잘해보려고 꾹꾹 참아왔었거든요. 제 눈물에 놀라신 부모님은 많이 속상해 하셨어요. 그리고 그제야 부모님께서 어릴 때부터 저에게 강조하셨던 것들이 꼭 정답은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아셨죠. 부모님은 곧바로 제게 사과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항상 양보만 하고 배려만 하라고 해서 많이 힘들었겠구나. 미안하다. 너희가 조금 더 좋은 어른으로 자라면 좋겠다 싶어서 이 아버지가 욕심을 부렸다. 앞으로는 누구보다 너희가 상처받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이 아버지가 도우마. 그날 이후 아버지는 저와 오빠에게 강제로 봉사에 참여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저와 오빠가 원할 때만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수영이가 저에게 또 불편하게 하면 그 즉시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저를 없는 사람 취급하던 수영이가 하교할 때가 되자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더니 역시나 떡볶이를 먹으러 가자고 하더군요. 저는 이때다 싶어 수영이에게 바로 이야기했어요. 너 돈 있어? 그럼 지금까지 나한테 빌린 돈이나 갚아. 그래야 너랑 떡볶이 먹으러 갈 거야. 제 말에 수영이가 표정이 싹 변하더군요. 그러더니 한다는 소리가 가관이었어요. 내가 그 돈을 왜 갚아? 네가 나랑 놀고 싶어서 아부하려고 매일 떡볶이 사준다고 한 거잖아. 그리고 너희지 원래 남한테 돈 주고 도와주는 거 좋아하잖아. 그깟 떡볶이값 가지고 치사하게 왜 이래? 수영이라는 애는 가만 보니 거짓말이 습관인 애였어요. 있지도 않은 소리를 멋대로 큰 소리로 떠들었습니다. 그러면 사실이 되는 줄 아는 것 같았죠. 거기다가 저희 부모님의 호의까지 짓밟았어요. 저는 왜 지금까지 이런 애랑 굳이 친구로 지내려고 했나 후회가 되더라고요. 웃기고 있네. 나 너랑 놀고 싶었던 적 한 번도 없어. 네가 매일 거지처럼 돈 없다고 떡볶이 사달라고 구걸하니까 불쌍해서 사준 거야. 아버지가 중국에서 크게 사업하신다더니 떡볶이 사 먹을 돈은 안 주시나 봐? 됐다. 돈 없으면 갚지 마. 기부한 셈 치지 뭐. 제 말에 눈이 동그래진 수영이는 제 머리끄덩이를 잡았어요. 본인에게 거지라고 했냐고 아주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저도 똑같이 수영이 머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귀에 대고 작게 속삭였어요. 너 나한테 자꾸 이러면 보육원에서 사는 거 애들한테 다 말해버릴 거야. 그러니까 당장 이 손 떼. 여기서 더 초라해지고 싶지 않으면. 제 말에 수영이는 곧바로 손을 떼고 욕을 한마디 지르고는 교실을 나가버렸습니다. 사실 저는 수영이가 보육원에 산다는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할 생각 없었어요. 비밀을 지켜주기로 약속했었으니까요. 단지 수영이가 제게 한 행동이 괘씸해서 골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수영이는 저를 일절 아는 척하지 않았어요. 저도 아는 척하지 않았고요. 당시에는 속상하고 힘들기도 했지만 그때 이후로 저는 많이 달라졌어요. 부모님 말씀대로 남을 위해서 돕고 사는 인생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나라는 걸 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사회의 약자이거나 형편이 좋지 않다고 해서 언제나 도움을 받는 게 당연한 건 아니라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딸아이에게 언제나 친구를 배려하고 친절하게 대해야 하지만 나를 불편하게 하거나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화도 내고 싸워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무조건 배려하고 양보하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아니까요. 제가 딸아이에게 유독 신경 쓰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바로 저희 동서와 조카 때문이에요. 저에게는 저보다 1살 어린 동서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동서에게는 제 딸아이와 동갑인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내내 같은 건물에서 살아서 그런지 동서와 자꾸만 부딪히는 일이 생겼어요. 동서는 능력도 있고 머리도 좋은 사람이 이상하게 좀 꼬여 있습니다. 결혼할 때부터 그랬어요. 당시에 저는 결혼한 지 몇 년 됐었고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서는 혼전 임신을 하게 돼서 급하게 결혼식 날짜를 잡았어요. 당시에 동서가 대학병원에서 전공의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임신하게 돼서 상황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동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한창 공부하고 병원에서 근무해야 할 시기에 임신까지 하고 결혼까지 하게 됐으니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래도 그렇지 상견례 자리에서 동서는 너무도 무례하게 굴었습니다. 동서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대요. 가정 형편이 좋지 않은 와중에도 동서 어머니께서 식당 일에 건물 청소일까지 하시며 딸을 의대에 보냈나 보더군요.
시부모님은 사돈어른을 뵙자마자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다고 앞으로 딸 걱정은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동서와 사돈어른의 반응은 남달랐습니다. 상견례 자리에 앉자마자 시부모님께 신혼집은 어떻게 구해주실 생각이시냐고 물었어요. 당연히 시부모님과 저희 부부는 당황했어요. 하지만 애써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다행히 우리가 사는 건물에 때마침 1층이 비어 있어요. 바로 그쪽으로 들어와서 신접살림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시부모님이 사시는 빌라 건물이 시부모님 명의세요. 그래서 저와 남편도 같은 건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의 말씀에 동서가 인상을 확 구겼어요. 그러더니 동서가 옆에 앉아있는 시동생의 어깨를 툭 치더군요. 부모님께 말씀 안 드렸어? 나 서울대 의대 나온 사람이라고. 내 선배들 결혼할 때 보면 다들 서울에 30평대 아파트는 기본으로 받아. 근데 빌라가 도대체 웬 말이야? 동서는 시부모님 앞에서 정말 저렇게 말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 있던 식구들은 다들 너무 당황해서 순간 정적이 흐를 정도였죠. 더 이해가 안 됐던 건 동서 어머님이었습니다. 딸이 시부모님 앞에서 저렇게 말하는데 말리지도 않더군요. 더군다나 오히려 더한 소리를 하셨어요. 사실 사돈 아드님이 실수해서 우리 딸내미 교수 되는 길이 꽉 막힌 건데 책임은 지셔야죠. 30평대 아파트가 문제가 아니라 양심이 있으면 우리 딸 병원이라도 하나 개업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제가 지금 상견례 자리가 아니라 주말 저녁 막장 드라마를 보고 있는 줄 알았어요. 아무리 서울대 의대를 나온 잘난 의사라도 그렇지 현실에서 어떻게 저런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싶더군요. 자기야, 나 서울에 아파트 아니면 결혼 안 해. 요즘 같은 시대에 여자 혼자 애 키운다고 손가락질 받는 세상도 아닌데 굳이 시집가서 뭐하러 지질이 궁상으로 힘들게 살아. 나는 빌라에 사느니 그냥 결혼도 안 하고 나 혼자 애 키우면서 살래. 내가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뭐하러 그렇게 살아? 이래서 딸은 다 친정엄마 닮는다는 말이 있나 봅니다. 동서는 상견례 자리에서 결혼은 안 해도 그만이라는 소리를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신혼집을 서울의 30평대 아파트를 시작하지 않으면 결혼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였죠. 동서의 말에 당황한 시부모님은 제대로 답을 하시지도 못한 채 상견례를 마치셨어요. 그날 이후로 시부모님은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서울에 20억이 넘는 빌라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도 예비 며느리와 안사돈에게 무시를 당했으니 속이 말이 아니셨죠. 엄마 아빠 뭘 고민해. 그냥 이 건물 팔자. 어차피 오르지도 않는 건물 가지고 있으면 뭐해. 이거 팔고 엄마 아빠도 아파트로 가고 나도 아파트 하나 사주면 되잖아. 동서만 욕할 수가 없는 게 시동생도 철딱선이 없는 건 매한가지였어요. 시동생은 30이 넘었는데도 한 직장에 오래 머물지도 못하고 여기저기 전전하고 다녔어요. 모은 돈도 없어서 아직도 시부모님께 생활비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동생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저도 의아했어요. 직장도 변변찮은 시동생이 서울대 의대를 나온 의사랑 어떻게 만나서 결혼까지 하겠다는 건가 신기했죠. 그런데 두 사람은 클럽에서 만났다네요. 둘이 춤을 추다가 눈이 맞아서 사귀게 됐대요. 너 그걸 말이라고 해? 이 집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한 달에 나오는 월세가 얼만 줄이나 아냐? 나나 네 엄마 그 돈 가지고 지금껏 살았는데 이 건물 팔면 네가 우리 생활비 줄 거야? 그랬습니다. 시부모님이 지금까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지금까지 시동생 뒤치다거리 하느라고 고생을 좀 하셨어요. 의사 며느리 들어오는데 그 정도 희생은 할 수 있지. 아니면 대출받아서 우리 자기 병원이라도 하나 차려주던지. 시동생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아파트를 사주든 병원을 내주든 해야 본인이 결혼을 할 수 있다고요. 내가 어쩌다가 저런 놈을 낳고 미역국을 먹었는지 모르겠다. 능력도 없는 놈이 덜컥 애부터 만들었으니 아휴 이걸 어쩌니. 시부모님은 고민 끝에 건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동서의 병원을 개업해주기로 했습니다. 대신 신혼집은 건물에 들어와 살기로 했어요. 그렇게 해서 시동생은 무사히 식을 올리고 저와 동서도 가족이 되었습니다. 동서는 안과를 개업했어요. 임신한 채로 병원 개업을 준비하느라 동서도 고생이 많았습니다. 저는 만삭인데 병원 개업 준비를 하는 동서가 걱정돼서 자주 병원에 들러 이것저것 도와주고 병원에 들어오는 기계도 사라고 따로 돈도 봉투에 넣어서 줬어요. 그런데 하루는 동서가 뭐가 또 심기가 불편한지 저한테 시비를 걸더군요.
제가 동선의 병원에 있는 산부인과에 다녀요. 그래서 산부인과에 갔다가 마침 점심시간이 다 됐길래 같이 점심이나 먹을까 싶어 병원에 들렀습니다. 저는 간호사 선생님들이 드실 도시락과 동서와 함께 먹을 도시락을 사서 갔어요. 동서 병원에 자주 들리다 보니 간호사들하고도 친해졌거든요. 그날도 다 같이 탕비실에 모여 밥을 먹는데 동서가 뜬금없이 저에게 결혼 전에 무슨 일을 했냐고 묻더군요. 나는 전문대 졸업하고 나서부터 바로 의료공장에서 격리일 했었어. 10년 넘게 다녔는데 아이 생기고 나서 바로 그만뒀지. 아이 생기고 일을 그만뒀다는 제 말에 동서가 갑자기 저를 안쓰럽다는 듯 혀를 끌끌 찼어요. 이래서 부모님이 공부하라고 잔소리하는 거라니까. 형님도 좋은 대학 나와서 전문직 했으면 임신했다고 일 그만둘 필요도 없고 애 낳고도 휴가 받으면서 편하게 애 키웠을 거 아니에요. 동서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나서서 제가 전문대를 나오고 좋은 회사에 다니지 못했기 때문에 회사에서 잘린 것처럼 몰아갔습니다. 큰 대기업이나 전문직이었으면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을 거라면서요. 동서가 모르나 본데 내가 임신해서 회사에서 나가라고 한 게 아니라 내가 회사를 그만둔 거야. 아무래도 공장이다 보니 먼지도 많고 아기한테 안 좋을 것 같아서. 와, 정말요? 형님 진짜 용감하시네요. 요즘 같은 세상에 애까지 생겼으면 직장에서 나가라고 할 때까지 더 붙어 있었어야지. 먼저 그만두시면 어떡해요? 그 나이에 아직도 시부모님 댁 빌라에 얹혀 사시면서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죠. 동서는 겪으면 겪을수록 의사라는 사람이 참 눈치도 없고 말도 함부로 해요. 30이 넘은 나이까지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이가 생겨서 얼마나 기쁜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멋대로 떠들었어요. 동서가 몰라서 그러는데 사실은 내가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유산을 2번이나 했어. 그때 너무 힘들어서 다시 또 나에게 귀한 아이가 찾아오면 그때는 무슨 수를 써서든 지키겠다 마음먹었어. 지금은 뱃속의 아기한테만 신경 쓸 거야. 그랬습니다. 사실 제가 결혼하고 연속으로 아이를 2번이나 잃었어요. 그 일로 오랫동안 마음도 몸도 힘들었어요. 그 이후로 몇 년 동안 노력했는데 아이도 잘 생기지 않았고요. 그쯤 되니 다시는 저희 부부에게 아이가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생긴 아이예요. 결혼하고 7년 만에 생긴 아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 귀하고 소중했어요. 옆에 함께했던 간호사들은 저에게 고생하셨다고 대단하다고 하며 다들 응원의 말을 한마디씩 건네는데 동서는 그게 무슨 소리냐며 혀를 찼습니다. 그럼 더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야죠. 요즘 애 하나 키우는데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모르세요? 아주버님 중소기업 다니시면 월급 빤한데 외벌이로 애를 어떻게 키워요? 형님이 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알려드리는 건데 요즘 남자들은 여자가 아이 가져도 열심히 돈 벌어오길 바래요. 저 보세요. 제가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 신랑은 일을 취미로 하잖아요. 동서는 도대체 뭐가 재미있는지 혼자 깔깔 소리를 내며 웃었습니다. 가만 보면 동서는 본인이 의사라는 것에 굉장히 자부심을 느꼈어요. 거기다가 본인이 능력이 있으니 남편도 알아서 잘한다고 하면서 저희 남편더러 혼자 고생이 많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저는 기분이 상했는데도 병원 식구들까지 있는 앞에서 제가 동서와 기싸움을 해봐야 무슨 소용인가 싶어 참았습니다. 동서도 나중에 애 낳고 살다 보면 다 알지 않을까 싶기도 했고요. 제가 아이를 낳고 몇 달 뒤 동서가 아이를 낳았어요. 저는 딸아이를 낳을 때 워낙 진통을 오래 해서 아이를 낳고 나서도 고생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산후조리도 신경 써서 했어요. 친정에도 한 달 정도 있다가 왔고요. 그런데 동서는 조카를 낳자마자 곧바로 병원에 출근하겠다고 했어요. 시부모님은 산후조리라도 제대로 하고 출근하라고 했지만 동서는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동네 병원이라 며칠씩 문 닫으면 아예 문 닫는 줄 알고 바로 다른 병원으로 간다니까요. 아무리 그래도 애 낳은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출근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애 낳고 몸 관리 안 하면 나이 들어서 고생해. 이 시어머니 말 듣고 며칠 더 쉬어라. 그래 자기야. 자기 동기 선생님이 며칠 도와준다고 했다면서. 그 선생님한테 맡기고 딱 며칠만 더 쉬자. 그래 동서. 나도 애 낳고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푹 쉬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더라. 우리는 젊은 엄마들도 아니고 둘 다 노산이니까 조심해야 돼. 그리고 이거 내가 우리 세라 낳을 때 친정 아버지께서 해주신 약인데 먹어보니까 회복에 무지 도움되더라. 동서 것도 지워왔으니까 먹어봐. 저는 진심으로 동서가 걱정돼서 한 말이었어요. 나이도 비슷하고 비슷한 시기에 아이도 낳았으니 저와 동서는 공유할 수 있는 게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동서는 제 호의를 좋게 받아주지 않았어요. 가만 보면 형님은 참 팔자가 편한 것 같아요. 저는 형님처럼 팔자가 좋지 않아서 산후조리 해줄 친정도 없고 약 지어줄 아버지도 없어요.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렇게 신경들 쓰이시면 우리 아들이나 좀 봐주세요. 동서는 같은 말을 해도 참 밉게 했습니다. 예뻐하고 싶어도 예뻐할 수가 없었어요. 더군다나 애를 낳은 지 한 달도 안 된 사람이 그렇게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평소에 동서가 병원에 출근하고 나면 시동생이 조카를 봤는데요. 시동생이 가끔 일이 생기면 저나 시어머니가 조카를 봐주곤 했어요. 그날도 제가 조카를 봐줬습니다. 시동생이 일이 끝나고 집에 왔다길래 제가 조카를 데려다 주려고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동서네 집 문이 활짝 열려있고 안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나더군요. 내가 임시만 안 했어도 무조건 교수다는 거였는데 이게 다 너 때문이잖아. 내 인생 어떻게 보상할 거야?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당신 병원 차려줬잖아. 우리 아버지가 당신 병원 안 차려줬으면 당신이 병원이나 차릴 수 있었겠어? 내가 너랑 결혼 안 했으면 돈 많은 사람한테 시집가서 강남에 아파트도 받고 목 좋은 자리에 병원까지 개업해줬겠지. 어디 이런 구린 동네에 살면서 장사도 안 되는 자리에 병원을 차렸겠어? 저는 어린 조카를 방에 눕혀놓고 서둘러 동서를 말렸습니다. 의사라는 사람이 애 낳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술에 취해 남편한테 술주정하는 모습을 행여나 시부모님이라도 보시면 속상하실 테니까요. 동서는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도 영 철이 들질 않았어요. 본인이 의사라 능력이 있어서 시동생이 알아서 잘한다고 하더니만 그것도 아닌지 툭하면 시동생과 언성을 높이고 싸웠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한번 싸우면 3층인 우리 집까지 소리가 다 들렸어요. 심지어 동선에는 같은 층에 시부모님이 사시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싸웠습니다. 당신은 자기 자식인데 어떻게 된 게 기저귀도 한 번은 안 갈아. 나도 당신 왔을 때 좀 씻고 밥이라도 먹어야 할 거 아니야. 내가 하루 종일 병원에서 놀다 왔어? 내가 일하고 들어와서 애까지 보면 나는 언제 쉬어? 그럼 나도 일하고 들어와서 애 보느라 못 쉬었잖아. 당신은 엄마가 돼서 하루 종일 애랑 떨어져 있었는데도 보고 싶지도 않았어? 당신이 나가서 일하면 뭐 할 건데? 그 돈으로 애 기저귀도 못 사는데. 당신이 누구 덕분에 밥 먹고 사는지 잊었어? 나가서 최저 비용도 못 버는 주제에 누구더러 기저귀를 갈라 말아야. 동서와 시동생은 매번 싸우는 이유도 비슷했어요. 동서는 병원 일에 치여 힘들고 시동생은 집에서 혼자 조카를 보느라 힘드니 만나면 무조건 부딪히는 거였죠. 특히나 동서가 시동생을 무시해서 시동생이 참다 한 번씩 폭발하는 거였어요. 동서는 애까지 낳아놓고 툭하면 이혼이라는 소리를 쉽게 입에 올렸습니다. 그 나이 먹도록 부모한테 빌붙어서 자기 밥벌이도 못하는 주제에 어디서 큰 소리야? 당신 내 앞에서 한 번만 더 큰 소리 내면 이혼일 줄 알아? 제 앞에서는 자기가 돈을 잘 벌어서 시동생이 편하게 일한다고 하더니만 시동생 앞에서는 밥벌이도 못한다는 소리까지 했나봐요. 그런 소리를 들은 시동생은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으면 시부모님이랑 저희 부부가 있는 앞에서 울먹이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나보다 더 능력 있고 잘 보니까 내가 그래도 우리 준영이 키우느라 이러고 있는 거지. 내가 아무리 못났어도 지금 어디 나가서 밥벌이도 못하지는 않아. 시동생은 영화감독 지망생이에요. 여기저기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몇 년 동안 영화 제작사에 시나리오를 내러 돌아다녔어요. 조카 생기고 나서는 애를 키우느라 그마저도 쉽지 않았죠. 시부모님도 그런 시동생을 한심하게 생각했지만 아무리 자식이 철없고 못났어도 귀하디 귀하게 키운 아들인데 아내한테 무시당하며 사는 꼴이 보기 좋을 리 없었죠. 시부모님은 듣다 동서가 너무한다 싶으셨는지 시동생에게 당장 헤어지라고 하셨어요. 아무리 잘난 마누라라도 남편을 개무시하는 아내랑 어떻게 사냐고요. 하지만 시동생은 이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독한 여자가 이혼하면 순순히 우리 준영이 나한테 보낼 것 같아? 지금도 나 때문에 자기 교수 미끄러진 거라고 원망하는데 이혼하면 내 얼굴도 못 보게 할걸. 시동생은 조카를 생각해서라도 절대 이혼할 수는 없다고 했어요. 물론 본인도 동서와 이혼할 자신이 없는 것 같기도 했고요. 그러던 중 시동생은 아르바이트를 하던 가게에서마저 일을 잘렸습니다. 조카가 새벽부터 열이 나서 돌보다가 그만 늦잠을 자서 출근을 못했나 보더라고요. 그런 상황이 반복될수록 시동생은 더 자신감이 떨어졌습니다. 언젠가부턴 아예 시나리오도 안 쓰고 집에서 조카만 돌봤어요.
그런 시동생이 앙스러웠던 시부모님은 본인들이 손주를 봐줄 테니 다른 직장이라도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동생은 의욕이 없었어요. 덕분에 시부모님은 동서 비위를 맞추기 바빴습니다. 아들이 가장으로서 능력이 없으니 동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죠. 시부모님은 알아서 동서네 집 반찬이며 청소를 해주기 바빴습니다. 동서가 쉬는 날은 시동생이랑 데이트라도 하고 오라고 조카까지 봐주셨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명절에도 동서네 아버지 제사가 있으니 먼저 친정에도 다녀오라고 해주셨습니다. 시부모님이야 다 아들 생각해서 그러시는 거겠지만 그럴수록 동서의 건방진 성격은 하늘을 찔렀어요. 이제는 아예 시부모님 앞에서 대놓고 시동생을 무시하면서 구박했어요. 차라리 잘 됐어. 어차피 나가서 일한다고 해도 몇 푼 벌지도 못하고 괜히 되지도 않는 영화 한다고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다니는 거 꼴 보기 싫었는데 이 김에 아예 집에 눌러앉아서 살림이나 하고 애나 키우면 되지 뭐. 내가 지금 갈 데가 없어서 집에서 진영이 키우는 게 아니야. 내가 일하려고만 하면 어디든 가서 일할 수 있어. 단지 내가 준영이랑 같이 있어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꼴에 자존심은 있어서. 그래, 세상 좋은 아빠라고 해두자. 동서, 사방님도 잘하려고 하는 말인데 왜 그래. 동서가 돈도 잘 버는데 서방님이 집에서 준영이 보면 마음도 더 놓이고 좋지 뭐. 시부모님도 계신 자리에서 동서가 자꾸만 시동생을 구박하자 듣기 민망했던 저는 애써 말을 돌리려고 했습니다. 형님도 같이 처지라고 지금 편드시는 거예요? 아예 둘이 같이 아기띠 메고 쇼핑도 다니고 문화센터도 다니고 그러시지 그러세요? 진작 알았지만 동서는 마음이 꼬여도 단단히 꼬인 사람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있는 그대로 듣지 않고 항상 꼬아서 나쁘게만 들었어요. 그런 동서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꼭 제가 세상에서 제일 한심하고 초라한 사람이 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저는 동서를 만나기를 꺼렸어요. 하지만 한 건물에서 동갑의 아이를 키우다 보니 그게 마음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조카와 저희 딸은 같은 어린이집에 같은 유치원, 같은 학교까지 줄곧 함께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 시동생이 바쁘면 자연스레 제가 조카를 봐줄 때가 많았죠. 동서를 생각하면 조카고 뭐고 봐주고 싶지 않았지만 시동생도 정말 급할 때 맡기러 오는 거라 거절하기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조카를 봐주다 보면 불편한 일이 종종 생기고는 했습니다. 조카랑 제 딸아이가 잘 지내지를 못했어요. 태어나서부터 줄곧 둘이 한 건물에서 형제처럼 지내면서 자주 만나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조카가 덩치가 커지기 시작하면서 제 딸아이를 자꾸만 괴롭혔어요. 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시동생이 급한 일이 생겼다고 할 때마다 제가 딸아이를 하고 시키면서 동선의 아들도 같이 데리고 왔어요. 시동생이 올 때까지 집에서 함께 놀게 하며 간식을 챙겨줬습니다. 그런데 조카가 자꾸만 딸아이가 아끼는 장난감을 말도 안 하고 멋대로 집에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동선의 집에 찾으러 간 적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장난감을 항상 망가뜨려 놓았다는 겁니다. 제가 조카에게 말했으면 빌려줬을 텐데 왜 말도 안 하고 가져갔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조카가 하는 말이 기가 막혔어요. 이세라가 아끼는 거라서 일부러 몰래 가져온 건데요? 이제 우리도 초등학생인데 아직도 어린애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가지고 노는 꼴이 웃겨가지고 일부러 망가뜨리려고 가지고 온 거예요. 조카는 갖고 놀고 싶었던 것도 아니면서 일부러 딸아이가 아끼는 장난감을 재미로 망가뜨린 겁니다. 순간 저는 너무 기가 막혀 말문이 다 막혔어요. 그런 일이 몇 번 반복되길래 저는 동서에게 직접 말했습니다. 시동생에게 몇 번이고야 말했지만 시동생이 조카를 혼내도 소용이 없었어요. 조카는 어릴 때부터 시동생을 무서워하질 않았거든요. 동서, 준영이가 자꾸 세라 장난감을 멋대로 가지고 가서 망가뜨리고 그게 재밌다고 세라 앞에서 깔깔거리면서 놀리는 거 있지? 내가 아무리 말해도 안 들으니까 동서가 제대로 혼내고 이야기 좀 해줘. 사촌끼리 장난감 가지고 좀 싸웠다고 저도 일일이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두 번도 아니고 만날 때마다 그러는데 조카라도 얄미워서 저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더 어이가 없었던 건 동서의 태도였습니다. 제 말에 동서는 별것도 아닌 일로 왜 불렀냐는 투였습니다. 그러니까 형님 말은 우리 준영이가 세라 장난감을 망가뜨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얼만데요? 제가 바로 변상해 드릴게요. 순간 저는 표정 관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뭐 이런 게 다 있나 싶었어요. 동서, 내가 지금 장난감 변상해달라고 이러는 거야? 준영이가 일부러 세라를 놀리려고 멀쩡한 장난감을 가지고 가서 자꾸만 망가뜨리니까
그러지 못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준영이 이제 8살이에요. 8살짜리가 장난감 좀 가지고 놀다 보면 망가뜨릴 수도 있지 뭘. 뭐 그런 거 가지고 혼을 내요? 형님이 괜히 내가 싫으니까 애꿎은 우리 아들 꼬투리 잡는 거 아니에요. 동서가 일이 바빠서 자기 자식 돌볼 시간이 없는 거야 알지만 자식 그렇게 키우면 안 돼. 동서 그러다 나중에 정말 후회할 거야. 같은 자식 키우는 처지에 나쁜 소리는 하고 싶지 않았지만 동서는 해도 해도 너무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모진 소리를 하고 동선의 집을 나섰는데도 그 이후에 일절 연락 한 통이 없었어요. 저는 그제서야 제가 멍청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무리 가족이고 조카라고 해도 동서 아들은 봐주는 게 아니었어요. 괜히 제 귀한 딸내미 마음에 상처만 입혔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일절 조카를 봐주지 않았어요. 시동생이 정말 급한 일이라고 사정을 하며 부탁해도 봐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하교한 딸을 데리고 집에 가는데 갑자기 비가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급한 대로 편의점에 들어가서 우산을 샀어요. 그런데 그때 편의점 앞으로 조카가 혼자 비를 맞으며 지나가더군요. 저는 저도 모르게 놀라서 우산을 하나 더 사서 빠르게 조카를 따라갔어요. 머리로야 앞으로는 절대 조카를 신경 쓰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막상 머리며 옷까지 홀딱 젖어서 혼자 걸어가는 조카를 보고 나니 마음이 쓰였습니다. 저를 보고 놀란 조카에게 우산을 건네주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조카 말로는 며칠 전부터 시동생이 바빠서 혼자 하교를 하고 있답니다. 저는 비에 젖은 조카 머리를 말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옷이 다 젖어서 갈아입어야 할 것 같았어요. 저는 조카를 데리고 동선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글쎄 집에 동서가 있더라고요. 저는 놀라서 집에 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동서 말이 오늘은 오전 진료만 있는 날이라 일찍 들어왔다네요. 집에 있으면서 밖에 비가 저렇게 쏟아지는 것도 몰랐어? 준영이 우산도 없이 혼자 비 맞고 오길래 내가 우리 집으로 데려갔다가 아무래도 옷 갈아입어야 할 것 같아서 데리고 왔어. 비가 이렇게 오는데 준영이 너는 아빠가 우산도 안 챙겨줬어? 근데 이 인간은 비도 오는데 애 데리러 안 가고 도대체 또 어딜 간 거야? 소방님 요즘 바쁘다고 준영이 계속 혼자 하교했다는데 동서는 몰랐어? 학교가 몇 시에 끝나는 줄도 모르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형님, 제가 요즘 통 잠을 못 자서 피곤해서 그러는데 봐주시는 김에 준영이 몇 시간 좀 더 봐주세요. 제가 한숨 자고 데리러 갈게요. 동서는 애가 비에 홀딱 맞고 왔다는데도 걱정도 안 되는지 시동생 탓만 했어요. 그러고는 본인 피곤한 게 더 먼저였습니다. 저는 애도 있는 앞에서 더 이야기해봐야 또 싸울 것 같아 조카에게 옷을 갈아입으라고 하고 다시 우리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이왕 봐주기로 한 거 간식이나 먹여서 보내야겠다 싶어서요. 그런데 제가 또 잘못 생각했나 봅니다. 오지랖을 부릴 걸 부리고 도와줄 사람을 도와줬어야지. 그렇게 당하고도 아직 정신을 못 차렸나 봅니다. 동서를 도와주는 게 아니었어요. 간식을 먹고 나서부터 저는 조카 딸아이에게서 잠시도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조카는 계속 딸아이를 괴롭히고 딸아이는 연신 울어댔거든요. 그런데 잠깐 자고 온다던 동서는 저녁 시간이 다 되고 나서야 조카를 데리러 왔습니다. 녹초가 된 저에게 동서가 대뜸 한다는 소리가 가관이었어요. 형님은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아직 애들 저녁도 안 먹였어요? 우리 아들 배고파서 얼굴이 아주 반쪽이 됐네. 동서는 애를 맡겨놓고 뻔뻔하기까지 했어요. 지금까지 말 안 듣는 조카를 챙기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 밥까지 차리라네요. 준영이가 자꾸 쎄라 괴롭히고 놀려서 지금까지 쎄라 우는 거 달래주느라 정신이 없었어. 준영이는 오랜만에 만나서도 우리 쎄라를 괴롭히네. 어머, 형님 또 우리 준영이 가지고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학교 들어갔는데도 아직도 질질 짜고 우는 쎄라가 더 문제인 것 같은데요. 오랜만에 만난 동서는 여전히 싸가지가 없었습니다. 자기 자식이 학교에 가는지 집에 오는지도 모르는 주제에 제 앞에서 큰 소리를 치더군요. 동서 말에 저는 이미 기분이 상할 대로 상했는데 동서는 눈치 없이 저에게 배가 고프다고 중얼거렸어요. 아우 배고파. 형님 저녁 먹을 거 뭐 없어요? 오랜만에 왔는데 맛있는 것 좀 해주세요. 동서는 사람이 참 뻔뻔한데 가만 보면 염치도 없어요. 저는 말해봐야 뭐하나 싶어 제가 한 번만 더 참자 싶었습니다. 더한 일도 다 참아주고 넘어갔는데 이깟 일이 대수인가 싶어서요. 저는 빨리 저녁이나 먹여서 보내자 싶어 후다닥 저녁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방에서 저녁을 차리는 사이 또 일이 벌어졌어요.
딸 세라의 울음소리가 집안에 쩌렁쩌렁 울렸어요. 제가 놀라서 거실로 나갔더니 조카가 또 멋대로 딸이 아끼는 책을 찢었나 보더군요. 그래놓고 뭐가 좋은지 실실 웃고 있었어요. 바로 30분 전에 간신히 달랜 저희 딸은 또 울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속상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한 건물에 살면서 조카와 딸은 둘이 형제처럼 컸어요. 동서가 미워도 조카는 태어났을 때부터 자라는 모습을 바로 옆에서 지켜봐서 그런지 아무리 미운 짓을 해도 미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딸 아이가 우는 모습을 보며 조카가 좋다고 웃고 있는데 그건 정말 밉더군요. 그런데 딸아이도 이제 좀 컸는지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제품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조카에게 다가가 소리를 질렀어요. 야, 이준영, 너 내 물건 다시는 만지지 마. 이제 너랑 다시 절대 안 놀 거니까 우리 집에도 오지 마. 매일 조카에게 당하기만 하던 딸내미가 화도 내고 소리라도 지르니 저도 은근 속이 시원하더군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세라, 너 지금 누구한테 소리 지르는 거야? 내 아들이 누군 줄 알고 주제를 알고 덤벼야지. 제 딸아이에게 다가간 동서가 딸아이 머리를 쥐어박았어요. 간신히 진정된 딸아이는 순간 놀라서 다시 울음이 터졌습니다. 아, 시끄러! 너는 도대체 누굴 닮아서 그렇게 매일 징징거리니? 학교까지 다니는 애가 이래서 학교 생활이나 제대로 하겠어? 동서의 행동에 저는 순간 당황해서 입이 벌어졌습니다. 동서, 지금 뭐 하는 거야? 누가 봐도 준영이가 잘못했는데 준영이를 혼내야지. 어떻게 내 딸한테 손을 댈 수가 있어? 애들끼리 놀다 보면 물건이 망가질 수도 있고 책이 찢어질 수도 있지. 형님은 매번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러세요? 형님이 딸이라고 세라 오냐오냐 키우니까 애가 너무 곱게 커서 툭하면 울잖아요. 아휴, 너 바보야? 그만 좀 울어. 진짜 듣기 싫어 죽겠네. 동서는 제 말도 무시하고 제 딸아이에게 계속해서 모진 소리를 이어갔어요. 저는 순간 제대로 눈이 돌았습니다. 동서가 원래 개념 없고 버릇없는 거야 알고 있었지만 제 딸의 머리를 쥐어박는 건 도저히 참아줄 수가 없었어요. 동서야말로 애 잘 키워. 준영이가 매일 동서가 남편 무시하고 싸우는 모습만 보고 커서 그런지 학교에서도 애들 때리고 놀려서 애들이 다 준영이 싫어한대. 같은 자식 키우는 사람끼리 이런 소리까지 하고 싶지 않았지만 사실 조카 때문에 시동생이 학교에 불려간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 일로 시동생도 힘들어했습니다. 동서가 자식이 있는데도 계속 시동생을 항상 무시하니 조카가 아빠인 시동생은 무서워하지도 않고 말도 잘 안 들었거든요. 제가 세라 머리 좀 쥐어박았다고 기분 나빠서 그런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그렇지 어떻게 있지도 않은 소리 지어내고 그러세요? 제가 서울대 의대 나온 의사예요. 설마 아들 그따위로 키웠겠어요? 그래? 그럼 앞으로는 내 도움 같은 건 필요 없겠네. 좋아. 지금 이 순간부터는 잘난 동서가 다 알아서 해. 아이고, 뭘 얼마나 도와주셨다고 이래요? 설마 우리 아들 잠깐 봐준 거 가지고 생색내는 거예요? 내가 설마 그까지 애 좀 봐줬다고 이러겠어? 기다려봐. 나 잠깐 통화 좀 하고. 저는 동서 하는 꼴이 기가 막혀서 더는 참아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저희 친정아버지에게 연락드렸어요. 아빠 건물에 동서 병원 그거 당장 빼버려요. 뭐야? 형님,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건물에 병원이라니, 설마 내 병원 말하는 거예요? 동서는 그제야 정신이 좀 드는지 저에게 달려들어 물었습니다. 그래, 동서가 우리 아빠 건물에 새 들어있는 그 병원 말이야. 내 도움 같은 거 필요 없다고 했으니 이제 좀 나가줘야 되겠어. 그랬습니다. 사실 저희 시부모님께서 친정아버지 건물에 동서 병원을 개원해 준 거였어요. 동서와 시동생이 결혼할 당시에 동서가 서울에 30평대 아파트나 병원 개원이 아니면 결혼을 안 하겠다고 버티는 바람에 급하게 시부모님께서 여기저기 부동산을 알아봤어요. 시부모님은 막내 아들 어떻게든 장가 보내시려고 사시던 빌라 건물을 팔아서라도 아파트를 사주려고 하셨어요. 그 일을 제가 저희 친정 부모님께 말씀드렸는데 아버지께서 먼저 흔쾌히 건물에 자리를 하나 마련해 주셨어요. 사실 친정아버지 건물은 할아버지께서 40년 넘게 해오셨던 한의원이 있던 건물이에요. 그 건물은 몇십 년째 한의원, 병원, 약국만 있는 건물이라 유동인구가 워낙 많아서 어느 병원이 들어와도 잘 되는 자리였죠. 그런 목 좋은 자리를 동서에게 내어주기가 사실 저는 탐탁지 않았지만 아버지는 그런 저를 나무라셨습니다. 이제 한 가족이 될 사이인데 손윗사람이 심부를 곱게 써야지.
괜히 내 건물이라고 말하지 말고 시부모님이 다 구해주신 거라고 이야기해. 그래야 네 동서가 시부모님께 잘하지. 저희 아버지지만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언제나 나무가 아닌 숲을 보는 분이었죠. 그런 분에게 제 마음대로 동서 병원을 빼달라 말라 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지만 동서 하는 것이 너무 괘씸해서 일부러 전화를 거는 척 연기했습니다. 동서 버릇을 좀 고쳐주려고요. 제 연기가 그래도 쓸만했는지 동서는 깜빡 속았어요. 정말 제가 아버지랑 통화한 줄 알더군요. 아니 형님, 그런 중요한 말을 왜 이제야 하세요? 어쩐지 형님 처음 만났을 때부터 우아하고 여유 있어 보인다 했는데 그게 다 건물주의 여유에서 나오는 거였군요. 지금까지 저한테 서운한 거 있으셨으면 너그럽게 좀 이해해 주세요. 앞으로는 제가 잘할게요. 잘 부탁드려요, 형님. 동서는 태세 전환이 정말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병원 건물이 저희 친정 건물이라는 걸 알자마자 표정이며 말투며 싹 다 변했어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동서가 조카를 끌고 오더니 저희 딸에게 사과까지 시켰습니다. 이진영, 뭐해 빨리 세라한테 사과해야지. 내일 장난감 망가뜨린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책까지 찢어? 얼른 세라한테 사과해. 제가 바란 게 꼭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나쁘지는 않았어요. 동서가 연기하는 거라도 예의 바르게 굴어대니 속이 다 시원하더군요. 그리고 이번 일로 한 가지 알게 된 건 가정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서 저에게 엄하게 대하셔서 불만이 많았었는데 40이 넘고 보니 제대로 된 어른으로 살려면 가정교육만큼 중요한 게 없더군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교육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날 이후로 동서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제가 시키는 거라면 뭐든지 했어요. 더군다나 명절이면 어김없이 저희 친정에 가져다 주라고 선물 세트까지 보냈습니다. 이 건물주 약발이 언제까지 먹힐지는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평화가 유지될 것 같아 조금 더 써먹어 볼까 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의 가정에는 언제나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사연은요, 여러분이 과연 이 여성 사연자분의 상황에 놓이셨다면 어떻게 행동을 하셨을지 생각해 볼 만한 주제거리가 가득한 이야기랍니다. 아이를 공개 입양해서 당당하게 키우는 연예인 부부 이야기를 인터넷을 하다가 보게 됐는데요. 많은 감정이 느껴지더군요. 저는 그 연예인 부부의 입장을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은 더 가까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어요. 한바탕 우리나라를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휩쓸고 간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져서 안심되고도 반가운 심정인데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동네 지인들하고 커피 한잔 하려고 대형 카페에서 다들 모였어요. 둘씩, 셋씩, 따로는 이따금씩 모인 적은 있었으나 그처럼 모두가 빠짐없이 한꺼번에 모인 건 거의 처음이었네요. 그래서 그 중에는 저랑 안면만 있는 사람도 있었고요. 서로의 존재는 진작에 알고 있었지만 자리에서 따로 만나는 건 그때가 처음이었던 거예요. 따뜻한 커피 한 잔씩들 시켜놓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던 중에 누구 한 명이 그러더라고요. 나 아는 사람은 완전히 카페인 중독자예요. 대학 후배의 지인인데 어찌나 커피를 좋아하는지 오죽하면 커피를 절대 끊을 수 없어서 임신도 마다하고 차라리 입양을 하겠다면서 옛날에 그런 난리까지 쳤었다니까요. 어머, 그 정도면 중독 수준이에요. 근데 솔직히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임신한 여자가 커피 마시면 주변에서 다들 뭐라고 훈수두면서 잔소리 떠들어대고 진짜 난리 났었잖아요. 그쵸? 다들 임신 출산해본 엄마들로서 이거 공감하시죠? 그리고는 누군가가 그렇게 받아치는 것에 모두가 가벼운 웃음을 터뜨리고 말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저희 딸 임신하고 있었을 때 왜 이렇게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던지요. 평소엔 안 당기는 것들이 임신 상태에서 확 당기는 바람에 정말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그런 상념에 잠기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데 어느새 모임 테이블은 입양에 대해 갑론을박으로 전환되어 있었죠. 불임 판정을 병원에서 확실히 받은 것이면 모를까 생판 남의 자식을 입양해서 내 자식으로 키운다는 건 상상하기 힘든 일이라고 대부분 그렇게 말을 하더군요. 제가 그 모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축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다들 아이를 낳고 또 키워낸 엄마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제법 단호하게 입양에 대해 너무 힘든 결정이라면서 머리를 흔드는 것에 저는 내심 놀랐어요. 세상이 전보다 훨씬 개방적인 사회가 되었음에도 우리나라는 아직 입양에 대해 보수적일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도 자연스레 따라붙었고요. 어디 가서는 입양은 멋진 일이다며 실컷 젠치하면서 떠들 수 있겠지만 정말 솔직히 제 마음 밝히자면요. 제가 낳은 자식이 아니면 제 친자식처럼 도저히 못 키울 것 같아서 입양이 어려운 것 같아요. 기른 정, 낳은 정, 어떤 게 크냐고 이런 질문 인터넷에 자주 올라오잖아요. 함께 시간을 보내며 추억을 쌓았으니 당연히 기른 정이 우세할 것 같은데 애를 안 낳아본 어린 친구들도 낳은 정에 마음이 쏠릴 것 같다고 답변하는 거 보고 놀랐어요. 자기 배로 품어서 낳은 진짜 자식이 당연히 본능적으로 더 애틋한 게 인간의 본성이라나? 다들 신나게 떠들고 있는데 저는 어딘가 멋쩍은 기분이 됐죠. 자꾸만 제 상황에 대입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제 맞은편에 앉아있던 지인은 저랑 유난히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 표정을 보더니 아차 싶어하는 듯 했어요. 그때 제 왼쪽 옆에 앉아있던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터지고 초창기 때 집안 사정으로 인해서 사촌 조카 2명을 자기가 맡게 됐었다고요. 원래는 2달만 맡기로 했었는데 어쩌다 보니 그게 3달이 되었고 종국에는 4달을 꽉 채웠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분명히 느꼈대요. 자기는 그 이전까지는 자기 자식이나 자기 친척들이나 한 집안 식구라는 개념 안에서 다 똑같이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며 살아왔었는데 4달 동안 사촌 조카 2명을 맡아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확실히 내 새끼가 아니면 어느 순간에 인내심의 한계라는 것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았다고 했어요. 그나마 기한이 정해져 있었기에 망정이지 그게 아니라 무기한이었다면 자기는 중도 포기를 외치거나 정신이 돌아버리거나 둘 중 하나였을 거라고 확신 어린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 순간 제 맞은편에서 지인이 헛기침을 큼큼 해댔어요. 그러자 어리둥절해하던 모임 사람들 중에서 몇 명이 저를 눈짓하면서 아차 하더군요. 제 사정을 이미 알고 있었던 이들이었네요. 그제서야 제가 머쓱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있잖아요. 그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온 분명한 예시가요. 모르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딸만 셋이잖아요. 제 말에 몇 명이 그건 잘 알고 있다는 듯이 고개들을 끄덕여댔어요. 그랬다가 다음 이어진 제 말에 깜짝 놀란 기색들이 되고 말았죠. 셋 중에서 둘은 제 딸이 아니에요. 제가 딸로 삼았긴 한데요. 제 배에서 태어난 생명들은 아니죠. 저희 둘째랑 셋째는 제 조카들이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키운 것뿐이에요. 게다가 그냥 조카가 아니고 시조카라는 대목이 알려지자 다들 말문이 막힌 듯 하더군요. 그러다가 이내 몇 명이 고개를 갸웃댔죠. 왜냐하면 제가 자식 농사를 어떻게 지었는지 다들 알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자식 농사를 짓게 되기 이전으로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 보자면요. 남편이랑은 둘이 있으면 죽이 잘 맞아서 결혼하게 됐어요. 대화가 잘 통하는 듯 안 통하는 듯 뭐랄까요? 조금 애매모호한 기류가 항상 저희 사이엔 있었는데요. 그게 신기하게도 그 사람하고 있는 시간들을 재밌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지루하지가 않았고 늘 함께 있는 순간들이 새로우며 신선하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남편도 그렇게 느꼈던 거예요. 뭔가 성향도 살짝 다르고 취향도 안 겹치고 하는 일도 너무 달랐는데 요상하게 잘 통하는 무언가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런 상대가 인생에서 한두 명쯤은 있지 않으셨나요? 분명히 이 사람하고 잘 맞을 건덕지가 없는데 함께 있으면 나쁘지 않고 되려 좋고 즐거운 것이죠. 이래서 사람 간의 상성이란 어떤 효과를 낼지 직접 겪어보기 전에는 모르는 건가 봐요. 미묘하게 어긋나는 서로의 지점을 즐거워했기에 남편과 저는 죽이 잘 맞았고 서로를 만나는 시간을 늘 귀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연애 기간이 저희는 썩 길지 않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은근히 아쉬운 부분이에요. 결혼하기 전에만 누릴 수 있었던 것들이 분명히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는 결혼하는 게 진정한 결실이다라는 것이 무조건 정설이었기 때문에 느긋하게 결혼한다는 건 선택지에 없었던 듯 싶어요. 요컨대 지금과 그때의 사회 분위기가 전반적인 사상 차이가 난단 거겠죠? 저는 제 친정집이 좀 사정이 안 좋았어요. 저 어렸을 때부터 그래왔었네요.
고향 친구분한테 크게 사기당하신 친정 부모님. 그 때문에 자식들은 부모를 원망했고, 그러면 부모는 자식들을 향해서 낳아줬으면 감사한 줄을 알아야지 어디 감히 부모를 원망하는 폐륜을 저지르냐며 화를 내고 악순환이었네요. 한마디로 애증이 가득한 집이었어요. 어떤 순간에는 애증에서 애의 기운이 더 강했고, 또 어떤 순간에는 증이 더 우세하면서 그렇게 집구석이 굴러갔답니다. 가난한 형편에 별로 화목하지도 않건만 애석하게도 자식까지 많았어요. 5남매 중에 셋째가 바로 접니다. 그래서 일이 참 많았네요. 저는 위에서 내리누르는 것에 치이고 아래에서 치고 올라오는 것에 또 치이고, 그렇게 가운데 껴서 고통받는 생활이었죠. 아무것도 아닌, 정말 뭣도 아닌 존재가 저였다고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진심으로 존재감이 희미했거든요. 어떨 때는 내가 집에 안 들어와도 부모님은 당일에 눈치채지 못하실 게 분명하다, 어쩌면 이틀이 지나도 모르실 수 있다라는 망상을 해대곤 했었네요. 현재 널리 쓰이는 표현으로는 제가 왠지 애정결핍이었던 것 같아요. 받지 못한 애정에 늘 목말랐으며 갈구했는데 제가 결코 쉽사리 그걸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항상 풀이 죽어 있었네요. 그 시절에는 애정결핍이니 하는 개념이 없어서 참 안타까워요. 제 자신의 상태를 뭐라고 정확히 규정하지도 못한 채 자라왔으니까요. 남편이 어디 가서 잘 크게 행동을 못하고 내성적으로 구는 사람이긴 했어도 기본적으로 다정다감한 면모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과 있으면 마음이 따스해짐을 느낄 수 있었죠. 다른 형제들과 나누어 갖지 않아도 되고, 가지고 싶어서 발버둥 치지 않아도 제게로 온전히 쏟아지는 그 애정이 어찌나 감동스러웠는지 몰라요. 제가 남편에게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점 한 가지는 바로 술을 별로 안 즐긴다는 점이었네요. 왜냐하면 체질적으로 술이 잘 안 받았거든요. 그래서 더욱 안심이었어요. 술에 취해서 난동을 자주 부리셨던, 자식들을 공포로 몰아넣곤 하셨던 친정아버지의 모습을 남편을 통해 겹쳐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기뻤고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시부모님께서는 이런 남편과 성격이 영 딴판이셨어요. 초장부터 괄괄하신 모습을 보이며 저를 몹시 당황시키셨네요. 극단적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성격이 좀 나쁘셨다라고 할까요? 저는 5남매 집안인데 남편은 3남매 집안이었답니다. 첫째 딸 시누이, 둘째 아들 남편, 그리고 셋째 아들이 시동생이었죠. 장녀인 시누이는 참 굉장히 지랄맞은 여자라고 처음부터 제가 느꼈었어요. 저를 맨 처음에 대면했을 때 제가 우선 꾸벅 고개부터 숙여 보였는데, 그 인사를 마치고 고개를 든 저와 눈이 마주친 시누이가 던진 첫 마디. 아, 네가 명진이 여자친구냐? 눈매가 왜 그렇게 생겨 먹었어? 어? 뭘 봐? 아, 뭘 그렇게 보냐고! 당연히 눈앞에 있는 사람을 보는 거지 뭘 보겠나요,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그대로 얼음이 되고 말았는데, 옆에 있던 남편이 천천히 손으로 제 어깨를 감싸주더니 저한테 작은 목소리로 제정신이 아니야, 무시해, 이렇게 속삭여줬습니다. 남편은 지금까지도 모를 거예요. 그 순간에 남편이 그렇게 말을 해줌으로써 전 오히려 공포에 질렸었단 사실을 말이죠. 가뜩이나 심상찮아 보이는 시누이였건만 남편이 그런 말을 함으로써 완전히 이상한 사람으로 확정이 지어졌기 때문에 저는 되려 무서워졌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2번 망설이지 않고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시누이 앞에서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공손하게 손까지 모으고는 종종 걸음으로 시누이 곁을 지나쳐갔죠. 흠잡을 것 없이 꼬리를 완벽히 만 저의 모습 때문이었는지 시누이는 영 못마땅하단 눈길을 하곤 있었지만 제게 무어라 트집을 잡진 않았어요. 만약 그때 시누이한테 제가 대들었다면 상황이 어찌 되었을지 조용히 눈을 내리깐 게 최고의 선택이었네요. 저희 집 5남매의 둘째인 제 친정언니도 보통 이상한 성질머리가 아닌데요. 그래서 저는 미친 사람, 특히 그런 여자의 눈빛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딱 보니까 시누이는 제 친정언니보다 급이 훨씬 높더라고요. 건드리면 피를 보는 건 저였어요. 예의 차리면서 시누이 앞에서 저는 사자 앞에 토끼입니다를 열심히 주장했더니 그게 그럴싸한 결과를 냈어요. 남편도 자기 누나랑은 아예 상종을 안 한다고 그랬었거든요. 차라리 안 부딪히는 게 낫다고요. 남매도 그렇게 지내는 판국인데 굴러들어온 돌인 제가 무려 그 미친 시누이로부터 인정을 받아버린 거예요. 시누이가 시부모님께 그랬어요.
명진이 여자친구 괜찮던데요? 둘이 그냥 결혼하라 그래요. 부잣집 여자 기다리면 뭐 그런 여자가 명진이 좋아해준대요? 미스코리아 같이 예쁜 여자? 그런 여자가 명진이랑 결혼해준대요? 괜히 헛물 켜지 마시고 여자친구랑 결혼하라고 하시죠. 사실은 시부모님께서 저를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셨거든요. 슬프게도 딱히 이유는 없다고 하셨어요. 전반적으로 저의 조건들이 다 마음에 안 차신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저 좋다고 결혼하고 싶다고 하니까 시부모님께선 날로 한숨만 더 하시며 당신의 아들의 마음을 돌려놓을 어디 대단한 여자는 없을까 싶어서 이리저리 여자를 수소문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갑자기 정말 뜬금없이 시누이가 제 편을 들어버린 거예요. 시부모님께서는 너무 놀라신 나머지 혼절하실 뻔했어요.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들의 성질 더러운 장녀가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의외였거든요. 시누이가 원래도 성질머리를 타고났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원래부터 그렇게 지랄 맞진 않았대요. 계기가 있었던 건데요. 바야흐로 시누이가 딱 20살 되던 해의 봄, 시아버지랑 시누이가 정말 살벌하게 싸움을 벌였다고 합니다. 시누이는 자기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당해온 차별과 모욕에 대해 사과를 받아야겠다면서 시부모님께 대들었었대요. 딸인 자기한테 동생들을 다 돌보라고 시키면서 사실상 식모 역할을 부담하게 했던 것이 너무나도 화가 난다면서요. 특히나 가부장적이신 부분이 지나치셨던 시아버지는 시누이와 그 이전부터도 관계가 좀 냉랭했다고 하죠. 막 성인이 된 시누이가 날 잡고 따지니까 시아버지께서도 머리끝까지 화가 나셨고 남편의 증언에 따르자면 그날 누구 하나는 죽겠구나 싶었다고 합니다. 빌어먹을 계집년부터 시작해서 시아버지께서는 차마 입에 담기도 민망하고 꺼려지는 별별 욕들을 시누이에게 퍼부으셨대요. 손까지 올리셨고요. 이게 1차 사건이었는데 2차 사건은 그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시부모님의 지인분께서 중매를 서주셨대요. 시누이의 결혼 상대를 말이죠. 자기 동의 없이 일이 진행된 것에 분노한 시누이는 얼마 후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면서 웬 남자를 집으로 데려왔대요. 시아버지께서는 근본 없는 저런 기생오라비 새끼를 당신의 사위로 절대 삼지 않으시겠다며 노발대발하셨고 시어머니께서는 머리에 천을 두르고선 드러누우셨다고 하네요. 시누이는 그 남자가 아니면 무조건 결혼 안 하겠다고 맞섰고요. 그래서 남편은 시누이가 그 남자랑 결혼하게 될 줄로 생각했대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알고 보니까 그 남자한테는 복잡한 여자 관계가 존재했어요. 이게 밝혀지는 바람에 결혼 직전에 다 엎어졌죠. 그리고서는 결국에는 시누이가 시부모님께서 강하게 종용하셨던 상대와 결혼을 하게 됐는데요. 시누이는 시간이 갈수록 자꾸만 이것에 대해서 앙금이 커져갔던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걸 빌미를 삼아서 그저 나를 세웠던 것일 수도 있고요. 화를 내고는 싶은데 적절한 핑계가 없으니까 뭐 하나 건수 잡는 거. 뭔지 아시나요? 딱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결혼 후에 시누이는 곱비 풀려서 완전히 지랄대장이 되어버렸고 하지만 가장 큰 복병은 시댁의 진짜 문제는 시누이가 아니라 시동생이었다는 게 놀라운 이야기죠. 시동생이 말이죠. 결혼하겠다고 여자를 대뜸 데려왔어요. 고아원 출신의 여자를 말이에요. 시부모님께서는 거의 발작 수준으로 기함하시며 거품을 무셨네요. 너 이 자식이 기껏 키워놨더니 부모 가슴에 이토록 대못을 박아. 내가 너를 용서할 줄 알아. 넌 이제부터 내 자식이 아니다. 시아버지의 그 대쪽 같은 성정에 그 상황이 용납이 됐겠나요? 어불성설이었답니다. 폭주하는 시아버지를 아무도 말릴 수 없었어요. 시동생은 묵묵하게 그 비난을 듣고 있었고요. 그 모습에 당신의 가슴을 치시던 시어머니께서는 돌연 눈빛을 사납게 하시더니 시동생이 데려온 여자의 뺨을 후려치셨어요. 거센 짝 소리가 울려 퍼졌고요. 잠자코 있었던 시동생이 난리를 치면서 왜 이 사람 때리냐고, 엄마가 뭔데 이 사람을 때리냐고 눈 돌아가서 소리 질렀어요. 그러자 시아버지께서는 목에 핏대까지 세우시며 막내 아들이라고 아껴 마지 않았더니 알고 보니 자식을 잘못 키웠다면서 불호령을 치셨고요. 시어머니께서는 씩씩거리시다가 도저히 분이 안 풀리셨는지 손을 또 번쩍 올리셨는데 그러자마자 그 여자가 반사적으로 자기 배를 손으로 감싸주었어요. 뺨을 칠 기세인데 배를 보호하다니요. 이건 이상하잖아요.
시어머니께서는 즉시 당신이 지금 예상한 게 맞냐면서 떨리는 목소리를 내셨죠. 아직 모르는데요. 제 생각에는 임신인 것 같습니다. 확인을 안 해봐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뭐야? 이 불려시 같은 게 지금 뭐라고 짓거리는 거야? 설마 지금 임신을 빌미로 허락을 받아내려던 건 아니었겠지? 머리가 어지러우셨는지 시어머니께서 잠시 휘청거리시며 물어보셨는데 시동생이 그러면 안 되냐고 되물었어요. 시부모님께서는 말문이 막히신 채 비통한 한숨만 동시에 내쉬셨죠. 그날 그걸로 끝이 났던 게 아니라 시누이랑 시동생이 엄청 싸웠어요. 어찌 보자면 시부모님과의 대치보다 이쪽이 더 극단적이었네요. 시누이가 너 미쳤냐면서 왜 그따위로 행실하고 사냐면서 시동생한테 엄청 잔소리를 퍼부었거든요. 그랬더니 시동생이 울컥하면서 본인이나 잘하라고 시누이를 향해 일침을 가했습니다. 본인 결혼 망쳤으니까 내 결혼도 망쳤으면 해서 이러는 거야? 누나, 정말 추하고 못났다. 원하는 사람하고 결혼 못한 불행 본인만 겪었으면 됐지 왜 그걸 동생한테까지 물려주고 싶어서 안달이 났어. 이게 남매 간의 우애라고 할 수 있어? 누나는 원하지 않았던 결혼을 한 일 때문에 지금까지 화가 나 있는 모양인데 그 화를 나한테 풀지 말아주라. 제발 부탁이니까. 그건 함부로 건드려선 안 될 영역이었거든요. 시동생이 그때 많이 흥분해 있었던 건지 정말 시누이를 향해 별별 말을 다 했고 온갖 상처를 다 헤집어놨어요. 그러자 시누이가 어떻게 반응을 했겠나요? 가만히 다 들어주고 그렇구나 하면 그게 시누이가 아니죠. 시동생은 건장한 남성이었지만 그런 조건으로 시누이를 이길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시누이가 여간 지랄 맞은 게 아니어야 말이죠. 시누이가 손에 집히는 것부터 다 시동생한테 집어 던졌습니다. 빗자루부터 책까지 각양각색이었어요. 소란에 나와보신 시부모님께서는 탄식하셨고 시동생이 데려온 그 여자는 완전히 혼이 빠져버렸고 남편이랑 사활을 다하며 남매의 개싸움을 중재했죠. 기껏 떨어뜨려 놓았더니만 모두가 방심한 틈을 타서 시누이가 떨어진 거리만큼을 달려가더니 시동생한테 날라차기를 했어요. 바닥에 나뒹군 시동생을 보면서 시어머니께선 비명을 지르셨고요. 진짜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네요. 그때가 바로 시누이와 시동생 두 사람 남매 간의 우애가 완전히 박살나버리는 순간이었죠. 상황이 진정되고 난 이후에 남편은 시동생한테 가서 며칠 머리 식히고 우선 시누이한테 사과를 하라 그랬어요. 제가 듣고선 내심 많이 놀랐었죠. 이 인간이 지금 미쳤나? 아니면 자기 누나의 공포정치 앞에 무릎을 꿇었나? 누가 누구한테 사과를 하라는 거야?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나름의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남편은 둘째고 시동생은 셋째잖아요. 확실히 시동생보다는 남편이 시누이를 더 잘 알고 잘 파악한 사람이었어요. 남편이 진지한 표정으로 정말 간절함을 담아서 시동생에게 말했죠. 이대로 이 상황을 끝내버리면 시누이는 진짜로 시동생과의 관계를 끊어버릴 작자라고요. 그렇게 되면 둘은 영영 의절하게 되는 셈이라고, 그건 절대 안 될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시누이는 이제 시동생을 자기 동생이라고 생각도 안 하고 비정하게 선 긋고 남이라 여기고도 남을 사람이니까 무조건 시동생이 신용이 남아 시누이한테 사과해야 한다고 남편이 계속해서 말했어요. 시누이는 진심으로 남매관계를 끊을 수 있는 사람임과 동시에 사과를 받는다면 그걸로 무마를 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아주 사고체계가 단순 무식한 사람이라는 소리였죠. 과도할 정도로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사람 말이에요. 차분히 남편의 주장을 다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시동생에게 남편의 말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희 부부를 막아선 존재가 있었으니 바로 시동생이 결혼하겠다고 데리고 온 여자였죠. 아무리 듣기 싫은 얘기를 들었다고 해도 그렇지, 자기 동생인데 누나라는 사람이, 집안에 장녀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동생의 실책을 너그러이 감싸주는 게 누나의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나 길길이 날뛰면서 자기 막내 동생을 두들겨 패놓다니, 그런 목대 먹은 성질머리는 처음 봤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나 싶네요. 제가 자란 열악한 환경의 고아원에서도 그렇게 막 나가는 사람은 없었어요. 정말 충격적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동생이 누나한테 사과를 해야 한다뇨? 윗사람이 먼저 모범을 보이는 게 맞죠.
당연히 누나가 동생한테 사과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욕은 하지 말아주세요. 단호하게 눈을 빛내며 그 여자가 그런 주장을 하니 시동생은 그쪽 편으로 넘어가 버렸지요. 저희 남편이 형식적으로 그냥 사과하는 신용만 해도 된다고 말을 한 건 자기도 알아들었대요. 하지만 그마저도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사유는 내 여자가 그걸 원하지 않으니까 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난리 끝에 시동생이 그 여자랑 결국에 결혼을 했냐고요? 네, 맞아요. 그 여자가 바로 제 동서가 됐어요. 그 난리통이 벌어졌던 날에 동서가 이미 임신을 하고 있었던 건 맞는 것으로 몇 주 후에 드러났고요. 시부모님께서는 머리 싸매고 들어놓으셨으며 너무 속상하신 나머지 한동안은 집거 생활까지 하셨어요. 시아버지께서는 자식 새끼 키워봐야 소용없다며 계속 일을 가셨고요. 어쩜 이렇게 남매 셋 다 하나같이 결혼 문제로 시끄러운 잡음을 내는지 모르겠다고 열변을 토하셨는데 듣고 있던 제가 뜨끔해서 애써 시선을 돌렸었네요. 시어머니께서는 주변에 무속신앙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열심히 믿는 지인들을 몇 두신 바 있었어요. 시동생의 일로 속이 뒤집어지신 시어머니께서 여러 가지 점을 보러 다니셨고요. 하늘이 두 쪽 나도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우리 막내 아들을 그 불려시하고 짝지어줄 순 없어. 그 두 사람은 상극 중에 상극이고 따라서 둘 사이에 자식이 태어난다면 그 자식은 세상의 이치를 어지럽힐 저주받은 존재가 될 거라고. 내가 멀쩡히 들리는 귀로 다 듣고 확인을 마치고 왔음이니. 시어머니께서는 부릅뜨신 눈으로 그렇게 주장하셨는데 그날로부터 딱 사흘 후에 동서의 임신 소식이 전해졌던 거예요. 알고 보니 그때 임신하고 있었던 게 맞았더라 하는 이야기 말입니다. 그러자 갑자기 전의를 상실하시고는 힘없이 앓는 소리만 한동안 내셨네요. 그래도 삼남매 중에 막내라고 시동생에게 그나마 유하게 구시고 애정을 베풀어 주셨던 두 분이셨는데 막내 아들의 그런 행적은 두 분의 입장에서는 일종의 배신이자 배반이었대요. 시부모님께서 이루 말할 수 없이 속상해하셨지 시누이는 아예 시동생을 안 보고 살겠다고 선언해버렸지 시누이의 남편인 시매부 역시도 시동생의 막말 내막을 접하고선 머리 꼭대기까지 열받았지. 아주 그냥 최악인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시동생이 저 자세로 나오지 않았다는 게 가장 놀라운 대목이었죠. 저는 시누이를 생전 처음 봤던 순간에도 왠지 느낌이라는 것이 있어서 본능적으로 자세를 납작하게 취했고 그 결과 그 마음을 얻어낼 수 있었잖아요. 그게 도미노 효과를 발휘해서 시부모님까지 차례로 무너뜨렸고요. 생판 나무로 살아왔던 저조차도 그렇게 굴어서 인정을 받았건만 어째서 가족의 일원인 시동생이 신용이나마 죄송하다, 잘못했다, 반성한다 이런 사과를 하지 않았는지 정말 의문이긴 해요. 제가 시댁 쪽 친척분들까지 다 알고 난 결과 그 집안 사람들 자체가 대체로 뭐 아니면 도식의 화끈한 기질이 강한 편입니다. 이게 절정을 찍은 게 시아버지나 시누이고요. 시동생도 분명히 그 사실을 알았을 텐데 도대체 동서의 입장을 챙기는 것과 자기의 자존심을 챙기는 게 뭐 그리 중요하다고 단 한 번을 숙이지 않았는지 끝까지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은 시동생은 자기들끼리만 행복하게 살면 끝이라는 말과 함께 동서와 살림을 차려서 지냈어요. 태어난 첫 아기는 딸이었고요. 그래도 손녀가 태어났다는데 마음이 쓰이시긴 했는지 시어머니께서 두 사람 사는 환경을 그때부터 몇 번 들여다보셨고 지원도 해주시기 시작하셨네요. 시아버지께서는 시어머니를 통해 막내 아들 내외가 사는 현황을 전달받으셨고요. 시누이는 제가 가끔 가다가 시동생과 동서 얘기를 전달해줘서 그렇게 접했는데 표정은 늘 떨떠름했어요. 별로 안 듣고 싶고 안 궁금하단 티를 팍팍 냈었죠. 그러면서도 제가 시동생의 얘기를 전해주면 귀는 가만히 열어두고 있다는 것을 저는 눈치챘기에 종종 얘기를 전해줬습니다. 남편은 처음부터 쭉 시동생과 계속 교류하면서 지냈고요. 그래서 저도 자연스레 동서랑 친분을 어느 정도 쌓게 됐죠. 솔직히 말해서 동서랑 제가 쿵짝이 잘 맞는다거나 하진 않았어요. 차라리 시누이같이 이마에 나 미쳤다 이렇게 대놓고 적어놓는 사람이면 뭔 유형인지 알겠으니까 그걸 따라서 자세를 취하겠는데 동서는 당최 어떤 사람인지 봐도 잘 모르겠더군요. 동서가 둘째를 임신 중이었던 어느 날에 시동생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었어요. 고아원에서 자랐기 때문에 동서는 쉽게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상대방한테 드러내지 않고 솔직해지거나 자기 밑바닥을 보여주는 걸 두려워한다고요. 아마도 환경으로 인해서 성격 형성에도 영향을 받았나 봐요.
제가 애증이 넘치는 집안에서 자란 탓에 영향을 받은 원리처럼 말이죠. 시동생 말을 듣고 나서야 저는 동서가 어떤 사람인지 감이 잡혔어요. 그 이후로는 점차 동서와의 사이가 조금씩 변해갔죠. 동서와 겉핥기식 대화 말고 진짜 얘기를 주고받는 사이가 되기까지 오래도 걸렸었네요. 딸 둘 이렇게 오붓한 자매를 둔 시동생과 동서 부부는 비록 형편이 넉넉하진 않아도 희로애락을 함께하면서 즐거이 잘 지내는 듯 보였어요. 하지만 두 사람이 부부가 되는 과정에서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받고 누나와 의절했던 것 때문인지 시동생이 어느 부분 한 곳은 공허해 보인다고 저랑 남편 둘 다 똑같이 그리 생각했었답니다. 서로 그놈의 자존심이 뭐라고 서로에게 숙이지 않았었는지 모를 일이에요. 어찌 보면 단순한 것이었는데도 그게 왜 이렇게 힘들었던 걸까요? 남편이 어느 날 제게 씁쓸한 얼굴로 말을 했었죠.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난 그렇게 믿어. 흐르는 세월이 자연스레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저도 어느 정도는 그리 생각했던 듯 싶네요. 하지만 저희 부부가 바랐던 그림은 끝내 그려지지 않았어요. 어린 자식들을 남겨둔 채 시동생과 동서가 한날 한시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졸음운전이 일으킨 사고였어요. 거대한 트럭을 시동생과 동서가 그 순간 피할 방법은 어디에도 없었죠. 한 가정이 붕괴됐고요. 한 집안이 쑥대밭이 되어버렸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졸도하셨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시아버지께서도 뒷목을 잡고 쓰러지셨고요. 트럭 운전수의 가족들이 사과를 하겠다고 장례식장에 나타났는데 시댁 사람들이 당연히 난리를 쳤죠. 시동생 돌려내라고요. 고아원에서 동서와 친하게 지냈었다는 젊은 아가씨도 눈이 뒤집혀서는 그 가족들에게 따지며 불쌍한 인생을 그렇게 마감하게 해놓고 어떻게 보상할 거냐면서 울부짖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트럭 운전수의 가족분 하나가 사실은 사과하러 안 와도 되는데 기껏 생각해서 와줬더니 겨우 이딴 반응을 보이는 거냐면서 욕을 했습니다. 저희 모두가 그 모습에 얼이 빠져버렸는데 몇 초 뒤에 누군가가 그 가족들에게 달려들었어요. 육개장을 담아내는 그릇을 한 손에 들고서는 그걸로 가족들의 머리를 때리더군요. 바로 시누이였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손길을 가장 먼저 말린 사람은 제 남편이었죠. 그런데 남편이 울고 있었어요. 그것도 엉엉 울고 있어서 그 얼굴을 확인한 시누이가 놀라서 멈칫하더니 이내 본인도 울음을 터뜨렸죠. 그러자 저도 눈물이 터져서 울고 장례식장이 오열바다였어요. 트럭 운전수의 가족들은 갑자기 숙연해져선 예의를 갖추곤 인사를 다시 해왔습니다. 그때는 전혀 경황이 없어서 생각도 못했지만 살다 보니까 교통사고 가해자 측에서 사과하는 것이 당연할 것 같은데도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놀라웠기에 시동생과 동서를 앗아간 사고의 가해자 가족들이 그래도 최소한의 도리를 아는 자들이었음에 미약한 안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들 선에서는 할 수 있는 보상을 다 해주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미 떠나간 생명을 돌아오게 할 수는 없었으니 남겨진 사람들의 가슴이 뻥 뚫린 것이 수습되지 못했어요. 손주들, 당연히 내가 키워야지. 이 할미가 키우는 게 맞지. 그렇고 말고. 시어머니께서는 반쯤 넋이 나가신 채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막내 아들을 잃었으니 그 자식들은 당신이 키우는 게 당연한 수순이라 하셨는데요. 문제는 시어머니의 정신 상태가 양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아예 병원 신세를 지고 계셨어요. 설상가상으로 시부모님 두 분은 서로를 원망하셨습니다. 어쨌든 시어머니께서 간곡히 원하시기에 애들을 시댁으로 보냈어요. 하지만 얼마 못 가서 그 생활이 깨졌죠. 정신 상태가 불안하셨던 시어머니께서는 애들을 보시면서 그래, 내가 그 불려씨를 그때 쳐냈어야 돼. 어떻게든 쳐냈으면 일이 이렇게 안 됐어. 저 요망한 것들은 그런데 어쩜 저렇게 불려씨를 닮았을까? 혹시 그년이 딴 놈이랑 눈 맞아서 다른 씨를 품어왔던 건 아니야? 응? 이렇게 중얼거리셨는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하네요. 시아버지께서는 애들은 잘못이 없다는 걸 아셨지만 그럼에도 당장은 보기 힘들다고 하셨고요. 그때 시누이가 충격적인 의견을 내놨어요. 우리 집안에서 쟤네 못 키워.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나는 내 막내 동생한테 부인도 아이들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온 사람이야. 나는 결혼하기 이전에 내 막내 동생밖에 몰라. 그 이후의 삶은 내가 받아들인 적 없어. 그러니까 저것들이 우리 집안 애들이라고 난 생각 안 해.
고아원 출신 엄마한테서 난 애들이니까 똑같이 그렇게 살도록 삶을 물려주면 되겠네. 엄마도 잘 생각해봐. 그 거지 같은 인연을 만나지만 않았어도 우리 집 막내 아직 살아있었어. 이게 다 고아원 출신의 근본 없는 여자 때문이고 쓸데없이 태어난 애새끼들 때문이야. 정신 나간 신우이의 발언은 정신이 쇠약해져 있었던 시어머니께 어느 정도 먹혀들고 말았어요. 가슴에 진 응어리, 오갈 곳 없는 분노가 형태를 갖추더니 아이들을 향하고 말았던 것이죠. 이 사태를 어쩌면 좋을까 싶었네요. 저는 딸을 낳은 이후 둘째를 임신했다가 유산한 아픔을 간직하고 있었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하혈을 몇 번 했었는데 제가 그게 심각한 건지 어쩐 건지도 모르고 넘겼다가 그렇게 됐어요. 유산 이후로 저는 한동안 너무 힘들어했고 제가 둘째를 임신했던 시기에 저 혼자 첫째를 돌보며 독박 육아와 집안일을 다 했고 시댁을 챙겼으며 또한 시동생 동서 쪽도 신경을 써줬고 친정에 복잡한 일이 연달아 터졌는데 이걸 오롯이 감내하고 있었는데요. 이 시기에 남편은 회사 내에서 부서 이동을 한 후 심란하다는 이유로 저를 방치했어요. 저는 워낙 어렸을 때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역할에 익숙한 바 있었기 때문에 남편에게 조르지 않았고요. 그 결과가 제 유산이었고 유산 후에는 우울증이었죠. 속이 문드러져 있었는데도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애를 쓰기까지 했어요. 저희 딸 앞에서 엄마로서 나약한 모습을 보여줄 순 없었으니까요. 저의 이 외로운 시간들을 남편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다 안다고 인정해버리면 자기 잘못이 너무 크게 돌아오기 때문에 차마 쉽사리 먼저 화두를 꺼내지 못한 채 남편은 속으로 이걸 조용히 눌러두고 있었어요. 저를 향한 죄책감을 지닌 채로 그걸 다 풀어내지도 못한 채로 남편은 저에게 정말 어려운 이야기를 꺼내고자 입을 열었습니다. 애들, 우리가 정말 미안한데 우리가 키우면 안 될까? 그러면 안 될까? 그 말을 듣자마자 제가 고개부터 돌렸고 남편에게 등을 보이고 섰습니다. 사실은 예감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시부모님께서 애들에게 거부 반응을 보이시게 된 이상 분노의 방향을 조절하지 못하는 시누이가 애들에게 모진 소리까지 쏟아낸 상황까지 온 이상 어쩌면 남은 선택지는 저희 부부밖에 없을지도 모른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저는 그걸 알면서도 내심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외면하고도 싶었던 것 같네요. 남편한테 말했어요. 생각 안 해본 건 아니지만 자신이 없기 때문에 말을 먼저 안 꺼낸 거라고요. 애들을 마음속으로 진심으로 아끼며 사랑하고 있으나 그게 자식처럼 앞으로 책임지고 키워낼 수 있다는 것과 동의어는 아니라고 말입니다. 저는 차마 남편 쪽을 바라보진 못한 채 애들을 그것도 2명 다 우리가 키우고자 끝까지 주장한다면 저는 이혼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을 해버렸네요. 하지만 제 그릇은 거기까지였기에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은 아무 소리도 못 내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저는 이튿날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와 상의를 했고요. 역시나 시어머니께서는 애들을 키워야 한다면 키울 수 있지만 당신의 정신 상태가 스스로도 의심스러울 지경이 되었기에 두렵다고 하셨어요. 시누이와 시매부에게 의견을 재차 확인해봤는데 두 사람은 애들을 맡을 바엔 차라리 온 집안 식구들과 인연 끊고 살겠다며 강경하게 나왔습니다. 그런 마당인데 애들은 저를 보자 반가워했어요. 애들이 어른보다 진실에 민감합니다. 자기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 기가 막히게 알아맞혀요. 그래서 시댁에 머무르고 있는 게 불편한 모양이었어요. 제 마음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복잡했죠. 그리고 그날 밤 기어이 남편이 제 발치 아래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내가 죽일 놈이야.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미안하다. 그런데 딱 한 번만 더 미안한 말 할게. 우리가 애들 키우면 안 될까? 내가 이걸 마지막으로 2번 다시는 살면서 여보한테 그 어떤 부탁도 하지 않을게. 맹세할게. 남편이 눈물을 연신 훔치며 말을 했고 저는 굳이 이렇게 애들을 둘 다 안고 가려는 이유가 뭔지 물어봤어요. 그제서야 남편이 자기 속내를 밝히더군요. 그간 계속 마음이 불편했대요. 사실은 시동생을 시부모님과 진작에 화해시킬 수 있는 능력이 본인에게 있음을 스스로가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고 싶지 않아서 번거로워서 이래야 부모님과 동생 모두 나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니까 하는 이유로 그렇게 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며 세월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동생이 허망하게 떠나버렸으니 남편은 미칠 듯한 후회에 시달리는 중이었죠. 남편은 저에게 미안한 부분 역시도 앞으로 미래를 함께 헤쳐나가며 갚아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추격을 했지만 그때 남편이 저한테 거의 1시간 넘게 혼자 말을 했어요. 그 속 안에 정말 많은 생각들이 들어있었더군요. 어쩌겠나요. 이미 제 눈에도 애들의 모습이 아른거리고 있었던 것을요. 저희 딸에게 먼저 양해를 구했어요. 사촌들하고 앞으로 같이 살게 될 것 같다고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딸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이 아니면 그 둘이 편하게 있을 곳도 없는데 그럼 어떡하겠냐고요. 저희 딸 너무나도 시큰둥하게 말을 해서 저희 부부를 놀라게 했네요. 그래서 애들을 키우게 됐답니다. 시조카가 차례로 태어날 때까지만 해도 설마 이런 앞날이 예비되어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는데 말이죠. 시아버지께서는 이듬해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건강이 더 많이 상하셨고요. 시어머니께서 전적으로 붙어 계시게 됐죠. 이러나 저러나 애들은 시댁에서 살 운명이 아니었나 봐요. 저희 부부가 애들을 맡은 이후로 신우이랑은 대면대면했네요. 거의 5년 정도를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남편이라면 모를까 제 입장에서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시조카 2명을 제 친자식과 함께 키우는 일은 각오했던 것보다 더한 고행길이었어요. 특히 애들 사춘기 때요. 정말 과장 하나 섞지 않고 매일 눈물 마를 날이 없었네요. 그 정도로 힘들었어요. 애들을 키우기로 했던 순간부터 저희 부부에게 사실상 둘째는 없다가 된 것이나 다름없었기에 당연히 제가 둘째는 낳지 않았고요. 시조카 2명이 저희 집 둘째이자 셋째가 되었네요. 공평하고 공정하게 키웠음에도 한때는 둘 다 엇나가는 바람에 사람 피를 말렸어요. 저희 딸이 첫째이기에 가장 먼저 누릴 수 있는 것을 가지고도 애들은 화를 냈고 오해를 해댔어요. 자기들이 진짜 딸이 아니라 조카이기 때문에 차별하는 거라고 말이죠. 둘째는 고등학교 1학년이던 때 신우이랑 머리채 잡고 싸웠어요. 둘째가 그러더군요. 나 끔찍하게 싫어했던 거 다 기억한다고 말이죠. 고모한테 대든 둘째나 조카랑 치고받고 싸운 신우이나 정말 대단했네요. 셋째는 중학교 3학년 때 가출까지 했습니다. 이유요? 자기 친모가 고아원 출신이라는 게 생각할수록 열받아서 그랬대요. 이러는 판국이니 저희 딸까지 가끔은 불만이 터져서 셋이 살벌하게 싸워대고 저는 제가 화병 걸려서 죽지 않은 게 신기해요. 남편이 저에게 잘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줘서 망정이었죠. 남편은 무조건 제 편이었어요. 저를 상대하는 게 시부모님이든 시누이든 저희 집 세자매든 상관없이 제 편을 들어주었답니다. 저한테 미안해할 줄 알고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이기에 고행길을 지나올 수 있었네요. 근데 시누이 있잖아요. 저희 딸이 대학 들어갈 땐 용돈 조금이랑 선물 하나 줬는데 둘째랑 셋째 대학 갈 때는 등록금을 내줬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간단하게 답변하더군요. 왜긴 왜야. 대학 등록금 대주려고 그 목적으로 적금 부었던 거니까. 때가 됐으니 쓰는 거지 뭘 따져. 시누이는 정말 오묘한 사람이에요. 그런 것 같지 않나요? 예전에 셋째가 반항기가 와서 미쳐 날뛸 때 저랑 남편은 두 손 두 발 다 들었었는데 시누이가 제압했어요. 그 후로는 셋째가 눈에 띄게 얌전해졌었고요. 하여간에 희한합니다.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책임지고 키워낸 제 시조카들 어떻게 컸냐고요? 이 말씀만 드릴게요. 애들을 안 맡았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제 친정 여동생이 암 진단받아서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친정 아버지께서 간암 투병 중이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친정 언니의 시댁에 복잡한 일이 생겨서 점입가경이었는데 사실 모든 건 돈 문제로 귀결이 되잖아요. 이거 저희 둘째가 돈 다 대줬어요. 대학 졸업하고 최저시급 주는 그저 그런 사무직에 들어가서 세워라 내워라 하는 것 같더니만 주식으로 대박을 치고 있었더라고요. 어쩐지 자꾸만 주식 공부를 하길래 수상하다 했더니 뭔가 있었던 거죠. 제 친정일은 자기한테는 외갓집 일인 셈이라면서 둘째가 단호하게 돈을 내놓았어요. 저희 첫째가 조금 이른 축에 속하는 나이에 결혼을 했는데 둘째가 혼수장만 다 해줬어요. 언니가 결혼하는데 형편되는 동생이 돈 내놓는 건 당연하대요. 저랑 남편의 말문을 막히게 만들었죠. 셋째는 대학 졸업 후에 하라는 취업은 안 하고 자꾸 놀러다니면서 저를 걱정시키더니 대뜸 작곡가가 됐어요. 여러분 전 세계적인 인기라는 우리나라 남자 아이돌 그룹 BTS 들어보셨죠? 그런 그룹처럼 우리나라 아이돌이 엄청난 인기인데요.
셋째는 아이돌한테 곡 주는 작곡가 모임에 속해 있어요. 곡 정보를 보면 작곡가 목록에 3명, 5명 이렇게 여러 명 있을 때가 있는데 셋째의 작곡가명이 거기서 확인이 됩니다. 돈도 잘 벌 뿐더러 자기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으니까 보통 대단한 게 아니에요. 솔직히 제가 보기엔 혹시 천재 아닌가 싶더군요. 어디 가서 셋째 얘기 꺼내면 다들 눈이 초롱초롱해져요. 어쩜 그렇게 대단한 딸을 뒀냐면서 누구나 부러워하고요. 저희 부부의 길을 팍팍 살려주는 존재입니다. 둘째의 과감함, 통찰력이나 셋째의 예술적인 재능은 도저히 시댁 집안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남편도 그렇게 생각한대요. 이건 애들이 친탁을 한 게 절대 아니라고요. 그렇다면 외탁이라는 건데 저는 가끔 하늘나라에 있는 동서한테 이런 질문을 날립니다. 동서, 나한테만 살짝 알려주면 안 될까? 동서는 정말로 뭐 하던 사람이었어? 이제 보니까 고아원에 버려졌지만 친부모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은 다 하고 있다 그랬었잖아. 도대체 뭐 하던 집안의 자식이었어? 내 꿈에 나와서 나한테만 알려줘봐. 그리고 내가 동서 애들 잘 키워낸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말 좀 해주고. 인고의 시간을 견디며 애들을 키워내긴 했는데요. 그것 이상으로 수십 배, 수백 배, 아니 그보다 더한 보답을 제가 애들한테 돌려받으면서 사는 중이라 황송할 때도 있답니다.